어머니 이름이 박지은이라고?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 꼭대기 회장실 앞 복도에는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 한 명이 초라한 코트깃을 여미며 서 있었습니다. 28살 이수아, 그녀의 손에는 때 묻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은이라는 20년 전 이 세상을 떠난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68살 재벌 회장 박정우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죠. 오늘 자신의 앞에 앉을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재벌 회장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제 외동딸 지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년 전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신입공개 채용 면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진행된 면접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임원들은 제 옆에 앉아 지원자들의 답변을 평가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류를 넘기는 정도였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지원자가 들어오라는 안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죠.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름, 나이, 학력, 경력을 늘 하던 대로 빠르게 훑어보려던 순간이었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이었어요. 박지은.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호흡이 막혔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그 세 글자만 눈에 박혔죠. 박지은.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제 외동딸의 이름이었어요.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면접 시작 이후 처음으로 지원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늘고 긴 눈매, 오뚝한 코, 작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용하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아니, 지은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이수아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여자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죠.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제가 지금은 한마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죠. 보호자가 박지은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겨우 꺼냈습니다.
수아라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제 어머니 이름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였습니다. 제가 끝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저는 어머니에 대해 좀 더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질문은 면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은이 남긴 사람인지를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어머니가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만 기억난다고 했죠.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항상 슬픈 얼굴이었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이라는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건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은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지은을 내쫓았기 때문에 지은은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면접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인사팀장이 질문을 이어갔고 수아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학력, 경력, 지원 동기에 대한 모든 답변이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의 얼굴을, 목소리를, 몸짓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지은과 너무 닮았습니다. 말투도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습관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도 똑같았어요. 제 손녀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했던 존재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임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하나둘 밖으로 나갔죠. 곧 면접실에는 저와 수아,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정기적으로 매달 500만 원씩 받은 적이 있냐고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아원 원장에게 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돈이라고 들었을 거라고요. 수아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지만 그 덕분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보낸 거였어요.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아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였을 테니까요. 저는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가 쪽 가족을 찾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냐고요? 수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없다고요.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돌아가셨다는 건 어머니 가족이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고아원에 있을 리 없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원하지 못했죠. 두려워서요. 수아를 볼 때마다 지은이 떠올라서요. 저는 만약 그 가족이 수아를 찾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28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찾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요. 제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을 때 수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수아의 외가 쪽 가족을 아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수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든 왜 자신을 버렸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떠났던 그날처럼 수아도 제 곁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쳐선 안 됐어요. 면접이 끝난 뒤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50층 높이에서 바라본 세상은 작고 멀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년 전 지은이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제가 서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저도 지은을 사랑했죠.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요? 아마 제가 지은의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지은의 꿈이 아니라 제 꿈을 강요하면서부터였겠죠. 지은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재벌가 딸이 화가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을 경영학과로 보냈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입사시켰어요. 지은은 순응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제 뜻을 따랐죠.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지은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죠.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 특별한 스펙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만 웃었어요. 제가 주지 못했던 진짜 웃음을 지었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던 거예요. 제가 주지 못한 행복을 다른 남자가 주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죠. 저는 분노했어요. 지은을 내쫓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선택이었고 최악의 실수였어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005년 그해 봄이었어요. 지은이 28살이던 해였죠.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 자정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지은은 그런 저를 원망했죠. 그해 4월, 지은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에게는 이미 정해진 약혼자가 있었으니까요. 재벌가 3남매 중 장남, 제가 직접 고른 사위감이었죠.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지은은 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지은은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도 낳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닥치라고요. 지은은 강도연의 딸이라고, 지은이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지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는 당장 헤어지라고요.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이었냐고요. 자기 마음은, 자기 아기는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저는 그게 지은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직 모른다고요. 지은은 말했어요.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모르는 거라고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은은 더 이상 제 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며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지은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은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 하나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을 풀어 찾았지만 지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직접 찾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병원이라고 말했어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상태가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도 신호등이 바뀌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 심했다고요. 수혈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다고 했어요. 딸아이라고요. 딸이었습니다. 손녀였어요. 제 핏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지음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딸의 얼굴만 보였어요. 의사는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죠. 제가 지은의 이름을 부르자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지은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제가 지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지은은 아기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예쁜 딸이라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름을 수아라고 지어달라고 말했어요. 맑고 아름답게 자라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은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지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28배 짧은 생을 마감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평생 처음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지은이 남긴 아기 수아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 연락처를 남기고 양육비만 정기적으로 보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지은이 떠오를 것 같았고 제 죄책감이 더 커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아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양육비만 보내면서 제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비서에게 수아의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이름은 이수아, 생년월일은 2005년 12월 5일, 출생지는 서울특별시였습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었고 경력은 중소기업 마케팅팀 3년 근무였어요.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이었어요. 서울대를 나왔고 여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경력란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년이라는 경력은 수아의 능력에 비해 너무 작은 경력이었어요. 아마 배경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수아를 키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수아는 대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을 거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돈만 보내면서 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수아를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 평가가 아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합격이라고 했다며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수아를 회사에 들이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8년 동안 할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지은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수아에게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지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아에게 합격 통지가 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수아는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아가 로비에 들어서는 모습,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모습,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모습을 말이에요. 수아는 성실했습니다. 첫날부터 늦지 않고 열심히 업무를 익혔어요.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아가 일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어요. 알겠다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수아는 모범적인 신입사원이었어요. 업무 파악이 빠르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죠. 다만 한 가지, 수아는 항상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쩌면 수아는 혼자 있는 게 편한 걸지도 몰랐어요.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수아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수아가 일하는 부서로 내려갔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저는 수아만 잠깐 회장실로 올라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저는 수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수아에게 실수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오히려 일을 너무 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저는 커피 2잔을 따라 하나를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냐고 말했어요. 수아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혼자 사는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없냐고 물었더니 수아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자기가 말했듯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은 없다고요. 친구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라고 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수아는 알까요? 저는 수아에게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특별한 일정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럼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식당을 안다고 말했어요. 수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이 자기랑 식사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가끔 식사한다고 회사 분위기도 알아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들과 식사 같은 거 한 적 없었죠. 하지만 수아는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럼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주소는 비서가 문자로 보내주겠다고요. 수아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향수도 뿌렸죠. 비서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수아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오늘은 편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회사 바뀌니까요. 수아는 그래도 회장님인데 어떻게 편하게 하냐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수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까지 고급 프렌치 코스였죠. 하지만 수아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제 움직임을 힐끗힐끗 보며 따라했어요. 저는 수아에게 이런 식당은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보통 저렴한 식당에서만 먹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말했어요. 수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관찰했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냅킨으로 입을 닦는 모습을 말이에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할까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아에게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힘든 건 없냐고요. 수아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들 잘 대해준다고요. 동료들과는 친해졌냐고 물었더니 수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요. 저는 혹시 점심은 혼자 먹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끔 구내식당에 간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한 내용이었죠. 수아는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하는데 혼자 먹는 게 편해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라고요. 고아원에서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고아원 생활이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면회 오는 걸 보면 조금 외로웠다고요. 면회를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기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면회를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아의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지 않았죠. 두려워서요. 수아를 보면 지은이 떠올라서요. 저는 수아에게 혹시 외가 쪽 가족을 원망한 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수아는 이제는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아마 그분들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혹은 자기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요. 자기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당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첫날부터 알았죠.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비겁하게 돈만 보내면서 제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는 수아에게 만약
그 가족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쓸쓸하게 웃었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날 것 같기도 하다고요. 화가 난다는 말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화가 나냐고요? 수아는 28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저는 28년 동안 어디 있었나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요? 수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하다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일까? 왜 자기를 만나지 못했을까? 궁금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당신의 할아버지라고, 지은이 제 딸이었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말한다면 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저는 비겁하게 말을 바꿨어요. 회사 생활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회장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요. 따뜻하다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차가운 사람이죠. 당신의 어머니를 버렸고 당신마저 외면한 사람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수아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수아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요. 제 평생 이렇게 좋은 식사는 처음이었다고요. 저는 천만에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식사 같이 하자고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래된 건물, 좁은 계단, 깜빡이는 복도 불빛이 보였어요. 이게 제 손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수아를 데려왔다면 수아는 제 저택에서 살았을 거예요. 넓은 방, 따뜻한 침대, 풍족한 식사를 누렸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건물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수아가 사는 원룸을 리모델링 해달라고요. 비서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묻지 말고 하라고 말했어요. 수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요.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수아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다면 이렇게라도 수아를 돌봐야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수아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수아가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작은 식당으로 바꿨죠. 수아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수아가 자기에게 꿈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요. 자기가 자란 고아원처럼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수아에게 좋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루길 바란다고요. 수아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제 손녀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어느 날 수아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를 이끌어 큰 계약을 따낸 거였어요. 임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수아는 정말 대단하다고 신입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말했어요. 수아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원들 덕분이라고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아는 지은의 딸이었어요. 지은의 재능과 성실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저는 수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수아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상으로 뭘 원하냐고 물었어요. 승진이냐, 보너스냐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아는 제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 더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면접 때 어머니 이름을 아시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요. 저는 수아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박지은은 제 딸이었다고요.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박지은은 제 외동딸이었다고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럼 자기는 뭐냐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은 제 손녀라고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면접 때 당신 서류를 보고 지은 이름을 본 순간 알았다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냐고요. 저는 용기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다고요. 수아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왜 자기를 고아원에 두셨냐고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는 28년 동안 혼자였다고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였다고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미안하다고 묻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돌아오냐고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건 수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잘못한 건 저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과의 갈등,
지은의 임신, 제가 지은을 내쫓은 것, 그리고 지은이 죽던 날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마지막으로 당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수아는 자기 이름을 어머니가 지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맑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라고요. 수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제가 지은을 이해했더라면, 제가 더 따뜻한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수아는 왜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손녀인 걸 아셨으면 왜 데려가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두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지은이 떠올라서요. 제가 잘못한 것들이 후회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수아는 그래서 자기를 혼자 두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비겁했다고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고요.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위로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한참 후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하지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저는 조심히 가라고 말했어요. 수아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요. 저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28년 동안 고아원에서 받은 후원금이 할아버지가 보낸 거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라고요. 수아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돈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비록 할아버지가 옆에 없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신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요. 돈보다 필요한 건 사랑이었다고요. 수아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만으론 부족했어요. 제가 진짜 줬어야 했던 건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수아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너무 늦었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수아는 저를 피했어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아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요. 매일 밤 저는 지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죄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아가 마음을 열어준 걸까요? 토요일 오후 수아가 정한 장소로 갔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죠. 수아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원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죠.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요. 저는 그래라고만 대답했어요. 수아는 처음엔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를 버렸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요. 당연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하지만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그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완전히 용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해는 한다고요. 할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요. 고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이제부터 자기한테 솔직해 달라고 했어요.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 노릇 좀 해달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아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제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라고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첫 포옹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와 수아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수아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일요일 수아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말 크다며 감탄했어요. 여기서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지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 계속 혼자 살았다고요. 수아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예쁘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가 닮았다고 말했어요. 눈매도 코도 미소도 똑같다고요. 정말이냐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수아가 지은 어릴 때랑 똑같다고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수아를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수아는 자기가 어머니 닮았다니 기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게요. 저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이 수아한테 남긴 유일한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수아의 이름, 수아의 얼굴, 수아의 마음까지도요. 그날 저녁 수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지은이 좋아하던 김치찌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도 하냐고 수아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 엄마가 어릴 때 자주 해줬다고 지은이 김치찌개를 좋아했다고요. 수아도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으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따뜻함이었죠. 수아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게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수아는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다고요. 고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웃으며 밥을 떴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지은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수아에게는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흐르며 저와 수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아는 제 집을 자주 찾아왔고 저는 수아에게 회사 일을 가르쳐 줬어요. 수아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능력도 출중했고 인성도 훌륭했죠. 임원들이 놀라워했어요. 수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신입은 처음 봤다고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아가 특별한 직원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특별한 손녀였죠. 어느 날 수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게 뭐였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은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자고 말했어요. 무엇을 만들자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리자고 말했어요. 재단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수아는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지은 재단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 재산에서 100억 원을 출연했고 수아는 재단의 사업 계획을 짰어요. 재단의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셋째,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두 지은이 꿈꾸던 것들이었어요. 6개월 후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재단 이사 이수아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박지은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28년 전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대신 이뤄드리려 한다고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박지은 재단은 고아원 아이들, 한부모 가정, 그리고 아픈 분들을 돕겠다고요.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봤니?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꿈이 이뤄지고 있어. 수아가 내 뜻을 이어받았어. 재단 출범 후 수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과 재단 일을 병행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어요. 수아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좋다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요. 할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느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을 돕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도 분명 그랬을 거라고요. 1년 후 재단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100명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50명의 미혼모에게 주거 지원을 했으며 200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어요.
뉴스에서도 재단을 다뤘죠. 수아는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까요? 라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요. 어느 날 수아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자란 고아원이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이 수아를 보고 환호했어요. 수아 언니야, 수아 언니가 왔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장학금 덕분에 학원 다니고 있다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구나. 언니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수아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그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림 속 수아는 천사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 천사 언니라고 아이가 말했어요. 수아는 그 그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내 딸이 천사가 됐어.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2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고 재단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아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수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산소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됐다고 10년은 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가요 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지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였어요. 지은의 묘비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아, 아빠 왔어.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수아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아예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크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꿈꾸던 재단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라고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 꿈을 짓밟았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용서해줘,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수아라는 선물을 남겨줘서,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럴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수아한테 제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기한테 할아버지는 무서워 보이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은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려 했던 거죠.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아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지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아와 함께요. 지은에게 근황을 이야기하고 수아의 성장을 자랑했죠. 지은아, 수아가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팀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재단도 잘 되고 있어.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수아가 너를 닮아서 정말 대견해.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해. 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지은에게 용서받는 것 같았죠. 3년 후 수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결혼식 날 저는 수아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라고 수아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라고 수아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내가 제일 기쁘다고요. 수아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고 제가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봤니? 내 딸이 결혼해. 정말 예쁘지?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지은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아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아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라고 수아가 말했어요. 저는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벌써 2달 됐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증조할아버지라니, 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들었니? 내가 할머니가 돼. 수아가 엄마가 된대.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아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번엔 잘할게. 좋은 증조할아버지가 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개월 후
수아가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아기 보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수아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아보세요. 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요, 박지는 라고요. 뭐라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이름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라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아기도 어머니처럼 착하고 따뜻하게 자랄 거예요. 라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분명 그럴 거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지은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20년 전 제 딸 지은이 저를 바라보던 것처럼요. 지은아, 이번엔 할아버지가 잘할게. 약속해.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손길에서 용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5년 후 저는 이제 75살입니다. 회사는 수아에게 물려주었어요. 수아는 훌륭한 회장이 되었죠. 재단도 계속 성장해서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수아와 손녀 지은이가 찾아오거든요. 증조할아버지라고 5살이 된 지은이가 뛰어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래, 우리 지은이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고요. 어디 보자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림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를 그린 그림이었죠.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지은이 천재 아니냐고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수아가 다가와 할아버지 건강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증손녀 키워야 하는데 아프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희한테 와주셔서요. 라고 수아가 말했어요. 내가 고맙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인생에 와줘서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식사 후 작은 지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요. 저는 지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정말요? 라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너를 닮았어. 너처럼 그림도 잘 그렸고 웃음도 예뻤지.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인사할래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지은이가 말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봤니? 우리 증손녀도 너를 사랑한대.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지은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수아와 손녀 지은이가 왔다. 작은 지은이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우리 가족을 그렸다고 한다. 그 그림 속에 나도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늦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남긴 선물 수아를 잘 지킬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물려받은 증손녀도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아서 라고 썼습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자, 지은아, 사랑한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요. 여러분, 오늘 박정우 회장과 손녀 이수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놓쳤던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상처도 아물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정우 회장처럼 말이죠. 그는 딸 지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손녀 수아에게라도 해주려 했고, 결국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꿈꾸던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께도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다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